오늘도 저희가 밤새도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저희가 기습적으로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다녀오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저희 당의 천하람 의원과 함께 차에서 라이브 진행했는데요. 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처음 진행해본 터라 정확한 시간 고지도 못해드렸는데 실시간으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벌써 12번째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낮, 밤으로 기습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보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하람 의원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개별 코너라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던데 이게 이준석 채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제 채널인 만큼의 천 의원에게 지분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로 종종 자주 천하람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은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매일 2번씩 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이나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방송 말미에 따로 Q&A 시간에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대1 소통이 가능한 소통 앱 준스톡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슈 관련 토크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예측하신 분도 없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에 또 풀려날 거라 생각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구속 후에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로 석방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과 2심 결과, 선거법 1심과 2심 결과가 이렇게 엇갈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시사 채널을 켜면은 정말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내일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속 취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까지 다 맞춘 시사평론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치가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혼탁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정치를 바라본 유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을 한번 정치 전망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선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탄핵이 몇 대 몇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인용과 기각 각하 몇 대 몇으로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의견을 올려주시면요. 제가 반영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탄핵에 대해 가지고 어제 오늘 정말 여의도의 단톡방들마다 찌라시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3이다, 6대2다, 7대1이다, 8대0이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도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좀 이런 부분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6대2, 8대0, 5대3 이 세 가지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보면 6대2 인용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6대2 기각이라 하신 분들 6대2는 인용입니다. 그래서 6대2, 8대0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기각은 아니에요, 6대2는. 기각이 6이라고요? 기각이 6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시각인 것 같고요. 대부분 8대0 아니면 6대2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예측하기로 8대0 인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과 실제 역사의 기록을 남겨가지고 헌법재판관이 자기 이름으로 기각, 각하 의견을 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엄청난 눈치 게임이 지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가장 선임 재판관이 먼저 자기 의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임명된 재판관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하나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힌트를 좀 얻을 만한 곳이 있는 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국무위원들 탄핵시켜버리겠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다는 건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요, 임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됐다 쳐봐요, 오늘. 아니면 내일 임명됐다 쳐봐요. 그럼 내일은 임명되는데, 헌법재판관이, 물론 마은혁 재판관도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일이 오가는 것은 봤겠지만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 내릴 때까지는 자기가 솔직히 증거나 아니면 그간의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 살펴보고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임명되자마자 내일 평결할게요 이래가지고 뭐 탄핵 인용 이래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지적하겠죠.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당신이 뭐 뉴스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판단한 게 아니라 진짜 재판관으로서 취임해가지고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다시 절차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번개꿀에 콩구워 먹듯이 갔다가 구속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속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넘기자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할 텐데 그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다음에 충분한 심리기간을 두지 않고 판단 내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욕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의도 바닥에 계속 많은 이야기가 돌았던 거예요. 6명을 채우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서서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절차가 많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거 이거 6명 못 채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2심 무죄 받은 다음부터 정말 솔직히 여의도 바닥의 분위기를 보면요. 보수 진영은 그냥 멘붕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멘붕,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사실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 뭐 선거하는 사람이나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정권 연장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유죄로 나오는 것, 그래가지고 피선거권을 상실해서 욕을 먹던지 아니면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이거는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뭘 더 얹어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바람이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사실 선거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선거의 전략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예, 내가 이게 보면 불확정성 요소와 확정성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거를 치를 때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우선 불확정적 요소는 나중에 잘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확정적 요소, 확정성 요소를 최대한 극대화해가지고 선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선거 준비의 기본인데 문제는 계엄이 터진 뒤부터 탄핵이 되고 나서까지도 결국에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기우제 지내듯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2017년에 바른정당 시절에 제가 선거를 본 것을 기억해 보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달에 탄핵이 된 다음에 바른정당이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창당이 됐어요. 그리고 바른정당이 창당돼가지고 결국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준비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른 거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당들은 후보 선출 절차를 일찍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선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갔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은 보수 진영 전반이 선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2심 무죄로 기사회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선거 준비를 안 해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요즘 여의도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소위 탄핵에 찬성했던 친한동훈계 인사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탄핵이 지금 타이밍에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그런데 우리는 탄핵에 찬성했지만은 이게 너무 빨리 빠른 것도 아니죠. 지금 이제 탄핵 결과가 나와버리게 돼서 인용이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조기 대선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슬슬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사석에서 얘기해보고 이러면은 탄핵을 이제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 인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수 정치권이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내리막을 가기 시작한 뒤로 그때 보수 정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5년 만에 정권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요, 결국 절박함이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때 절박함 속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강경보수 성향의 기독교 보수, 강경보수, 아스팔트 보수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횡행하다가 결국엔 총선 지고 나가지고 2020년에 총선 지고 나가지고 그 황교안 대표 세력은 부정선거 쪽으로 가버리고 그 민경구 의원이랑 같이 이제 그럼 남은 빈 공간에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도화 전략을 화끈하게 취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 당대표로 36살의 이준석을 선출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보수가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절박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때 그래가지고 당이 많이 탈바꿈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0.7% 차이로 보수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요, 문재인 정부 이후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고 지금은 탄핵 때문에 거의 보수가 나락으로 갈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절박함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절박한데 부정선거론 같은 걸 들고 옵니다. 그리고 탄핵은 기각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엄은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 지나고 났을 때 과연 보수 진영의 어떤 선거 분위기가 깃들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보면요, 요약하자면은 절박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가 재벌은 못 주고 요요가 세게 가버렸다라는 것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정말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수 정당이 한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결국 관성을 못 이기고 정권을 잡고 나니까 또 윤핵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런 분위기를 구태로 다시 돌려 몰고 가가지고 요요가 와버렸다. 이게 오늘 댓글창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진화된 비유 같은 걸 해주시는데요. 정말 촌철살인들이십니다. 예. 뭐 정규제 주필 말씀으로는 보수가 가는 길은 이준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정규제 주필은 항상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 분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정규제 주필과 제가 대담한 내용을 또 저희가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보수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를 냉정히 말해준다면요. 저는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사태, 자, 1년의 사태가 있잖아요. 자,
5년 만에 대선을 이겨가지고 정권을 되찾아온 보수가 결국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 대통령이 힘이 가장 셀 때 결국 당대표 내쫓는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몰락의 길을 계속 걸었던 것이고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강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몰패를 당했을 때 그때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서 1년 전에 이겼던 선거를 질 정도면은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인식하고 거기에서 나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 그 뒤에 보면 엑스포 유치에 대해 가지고 이거 하면 다 될 것 같은 것처럼 갔다가 그 유치 못했죠. 이재명 대표 구속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가가지고 직접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게 법원에서 기각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수,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략과 전술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로 총선까지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보수라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2011년, 12년부터 정치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정치를 하면서 솔직히 조금만 당을 아니면 보수 진영을 개혁해 놓으면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공이 자기들 것인 양 해가지고 또 올드 보수들, 구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갈아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대표 돼가지고 대선 지선 이기도록 하고 그래서 뭐 시험 봐서 이제 지방선 공천하고 여러 가지 보수의 탈바꿈하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또 와가지고 당대표 찾아내고 자기들이 그 판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SBS 애니멀반가요? 거기 보면은 그 동물 방송하는 거 거기 보면 그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튜브에 가끔 뜰 텐데 비버가 이렇게 자기 그 동물원에 자기 공간에다가 나물 물으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사육사 와가지고 자꾸 그 집을 치워버립니다. 그럼 비버는 와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 뭐야? 어제 집 만들어 놓고 왔는데 왜 또 집이 부서졌어? 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비버같이 나무 물어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럼 또 다음날 사육사가 갔다가 다 이렇게 던져버. 제가 정치하면서 12년 동안 솔직히 14년 동안 솔직히 경험해본 거는 어떻게든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그것을 망가뜨리는 일이 반복되어 갔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 이번에 한덕수 총리님께서 탄핵이 기각된 다음에 직무 복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님이랑 제가 최근에 소통한 적은 없지만은 한덕수 총님이 혹시 저를 바라보고 하신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더 이상 복수의 정치라고 할 만할 것, 그러니까 서로 상대 세력에 대한 증오로 집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로 검찰과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패싸움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싫고요.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수 진영을 절단 내놓은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검찰 정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에서 정치인의 무기라는 거는 활발한 토론이고 대안 제시,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누가 선거로서 투표로서 심판받고 선택받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권투장갑을 끼고 권투하는 상황이 정치여야 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권투 영역에서는 권투 글러브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투 글러브가 아니라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나타나가지고 푹 찔러버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야만적이고 후진적이지 않게 되려고 한다면은 그런 문화가 이제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국에 대한 어쨌든 구조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때가 다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싫어요의 중국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결국은 기술, 과학, 경쟁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팔아먹을 물건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반도체 아니면은 배터리 이런 영역에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우위를 계속 유지나가지 못하면은 그것도 문제요. 또 다른 어떤 산업 영역을 발굴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국보다 뛰어난 영역을 발굴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서서히 정체된 경제 속에서 말라 죽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 대선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문화를 따라잡는 그런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수단은 과학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뭐 국방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 됐겠지만요. 요즘은 국방도 외교도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대한민국이 정말 비장한 각오로 국제 경쟁에 돌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분이 나쁘고 착하고의 문제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에 조기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분이 주장하는 경제 담론이라든지 이분이 생각하는, 이분이 그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층에서 보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도덕적인 면을 보고, 이분이 뭐 예전에 뭐 연애를 자유롭게 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욕설도 하신 적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자질을 잡고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뭐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럼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비전이라는 게 훨씬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지적하는 궤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젠비디아 논란 같은 것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재명 대표가 아마 최근에 알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글에서 지적하듯이 저는 제가 98년도에 제가 그때도 컴퓨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알았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는 컴퓨터에 3D 그래픽이라는 것이 없었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중에 고가의 가격을 가졌던 옛날 부두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예, 그런 카드를 통해 가지고 3D 게임, 뭐 퀘이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그 리바라는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관심받기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3D 게임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그 당시에 ATI라는 회사랑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겪었던 적도 있고요. 요즘 여러분 TSMC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되게 잘 만드는 회사, 반도체 위탁 생산을 잘하는 회사, 파운드리 잘하는 회사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엔비디아가 TSMC 최신 공정에 의정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으로 가면요. 엔비디아가 TSMC 때문에 망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엔비디아가 TSMC에다가 그래픽카드 칩을 위탁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엔비디아가 맡겼던 칩이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엔비디아가 쫄딱 망할 뻔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IT 기업의 흥망성쇠라는 건 굉장한 사이클을 겪는 거고요.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쉽게 말하는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거기 30%를 뜯으면 된다. 이 이야기는요. 젠슨 황이 들으면은 진짜 웃기고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도 여느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말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고생했던 적도 있고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가지고 굉장히 뜨고 있지만요. 사실은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거를 영역을 개척했던 회사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래픽카드 3D 게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그래픽카드 칩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그래픽카드 연산, 그러니까 이게 병렬 연산 유닛이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 AI 연산에도 잘 쓰일 수 있겠다는 것이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래픽카드 회사가 AI 칩 쪽으로 틀어가지고 이 패러렐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걸로 이제 틀어가지고 결국 지금의 로또 같은 그런 걸 맞은 회사가 된 거예요. 젠슨 왕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AI가 대박 날 줄 알고 이쪽 영역을 계속 개척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기술력이 쌓이다 보니까 AI로 넘어가가지고 대박을 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창업가의 굉장히 자존심을 통한 이런 끈기 있는 투자와 그런 성공 시나리오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영기업 형태에서 발현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국부펀드를 뭐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사이클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누구에게 욕설을 했든지 아니면 누구랑 재미있는 연애를 했든지 그거는 사실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세우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런 일이거든요. 그 미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쁜 비전 또는 너무나도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비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이 그려낸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방송 장비를 쏘도 설정하고 방송 팀워크 맞추고 이러느라 시사 위주로 좀 하고 있지만요. 선거가 이제 개시되게 되고 그럼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그리고 이준석의 비전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앞에 서론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그럼 마련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픽입니다. 예, 오늘 피가 역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그 서해 수호의 날 대전 현충원에서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바로 목격했는데요. 일단 준비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고 민평기 상사,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 팔을 휘두르면서 항의하시다가요. 이재명 대표의 경호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사진 보시면요. 이 마스크를 하신 분이 윤청자 여사님인데요. 사실 저도 서해 수호의 날 계속 행사를 가다 보니까 윤청자 여사님 한창 그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인에게도 말씀 주시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하시는데요. 경호원에 가로막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다가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그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정은 어제 영향에서 산불 이재민이 이렇게 또 좀 강하게 항의하신 뒤에 그 직후의 표정과 비슷하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특유의 표정 관리, 아무렇지도 않다는 등 이런 표정 관리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인사 나눴는지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저는 국회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제 옆에는 전현희 의원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대표라 가지고 권영세, 이재명, 천하람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는데요. 천하람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질문 같은 걸 많이 던졌다 그래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키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도 하고요. 예, 천하람 대표가 저기 간 사람 중에 풍채가 제일 좋긴 하네요. 어쨌든 예, 천하람 대표가 키도 세 자리, 몸무게도 세 자리, 키는 당연히 세 자리겠죠. 몸무게도 세 자리긴 한데 어쨌든 풍채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간요. 다시 천하람 윤종 얘기로 돌아가면요.
민평기 상사, 아까 어머님 윤청자 여사님 얘기됐는데요. 민광기 씨가 또 이제 형님입니다. 그런데 SNS에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막말과 상처를 주고 사과와 반성 없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참석한다면서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오라라고 이제 민주당 인사들에게 일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냐면요, 이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인사들이 했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과거 트위터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4년 11월 29일입니다. 본인 트위터에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이라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명쾌한 해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요. 사실 이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많은 면을 볼 수 있는 게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 뭐 이런 음모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저급한 음모론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가에 있어요. 지중해. 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잠수함이요, 대한민국 해안가에 나타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제가 알기로는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그럼 디젤 잠수함이 계속 기름을 넣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태평양 연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든 그 중간에 기착지에서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바다 한가운데 주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가지고 해적이 기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항구에 정박해가지고, 아니면은 보급 선박에서, 이렇게 군용 보급 선박에서 기름을 보급받아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사실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 논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인 입장에서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음모론을 하느냐.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 천안함을 피격한, 천안함을 이제 공격한 잠수함도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일 것이라고 이제 유추하잖아요. 연어급이니 그때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서해는 수심이 한 40m, 30m 정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 한 10m 높이만 되는 중형급 이상 대형 잠수함이 들어오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암초에 걸리거나 아니면 뻘에 얹히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 항해를 하는, 예를 들어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서해에 진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물론 서해에서도 저 대만 근해나 이런 곳 쪽은 동중국해 이런 쪽은 진입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우리 바해만이나 이런 쪽에 얕은 수심에 연안에는 들어오면은 그거는 사고 터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잠수함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 얘기했을 때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믿어버리는 걸 봐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군사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더 무서운 게, 이런 걸 알면서도 본인이 속한 정치 세력의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 했으면요, 굉장히 그거는 좀 안 좋은 형태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막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천안함이나 이런 서해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당 인사들의 막말 자료를 국민의힘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여러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사고를 이렇게 사실상 낸 건데, 특히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박선원 의원님 최근에 이제 계엄 관련 사태 속에서 인기가 많아지셨는데, 우리 측 기뢰가 격발된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제 천안함 사고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뢰를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박선원 의원님이 이 주장을 철회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들이 얼마나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일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에 보면 화성시 병에 권칠승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당시에 민주당 수석대변인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최원일 천안함 함장, 오늘 저도 최원일 함장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무슨 납작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는 그런
어이가 없다고 막말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때 최원일 함장을 만나가지고 권칠승 의원님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원일 함장님이 그때 권칠승 의원님 만난 다음에 SNS에다가 권칠승 의원을 본 다음에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서 한 대 치고 싶었다라고 쓰기도 할 정도로 최원일 함장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한 배를 책임진 함장의 입장에서 부하를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사실 이 천안함이라는 함정이 대잠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신형 함정도 아니고 경계에 소홀히 했다 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북한이 기습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해 가지고 손 쓸 새도 없이 우리 장병들이 전사한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의 책임을 그 장병들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군 전체의 사기를 굉장히 갉아먹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것도 오늘 그래서 이 민광기 씨, 민평기 상사의 형 되는 분의 사과 요구에도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막말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이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승래 의원님이 아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간접적 표현인데요. 뭐 우선 그 취지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민주당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직접적 표현을 좀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계속 국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일부 핵심 관계자들은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지도자급 인사들이 명쾌하게 자기 지지층에게 이거 저도 예전에는 의심했는데요, 전혀 그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소행이고 강력하게 규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재명 대표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원일 함장하고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좀 하셨다면은 기사에 났을 법도 한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서해수호의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것을 두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우클릭 행보다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 그 이대경 이사장이라고 그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는 그때 천안함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천안함 피격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천안함 폭침일 텐데요. 천안함 피격이라는 거는 피격입니다. 누가 쐈다는 거 아닙니까? 천안함 사건은 약간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하는데요. 이런 건 변할 때는 화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 5.18에 대해 가지고 5.18은 아주 의심할 여지 없는 민주화 운동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쾌하게, 아무리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 중에서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르게 인식되어야지만이 그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좀 통크게 움직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토크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화제의 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말말말 픽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말 많았습니다. 숨소리다, 욕이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천안함 피격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예, 천안함 피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말말 시간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화재 현장에서 그 있었던 그 약간 시옷 발음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다, 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숨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이라고 댓글창에 달아주시고요. 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를 한번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산불 피해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그만하고 불 끌어가자라고 항의성 발언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시옷자 발음이 들어가는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인 겁니다. 예. 기자회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불 끌어 갑시다 라고 외쳤을 때 자 다시 합시다 뭐 답답하니까 그러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약간 불명예 소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이 욕설 논란이 MBC의 뉴스 보도 영상에서 먼저 화제가 됐는데요. 그 뉴스 제목이 야 사진 찍으러 왔냐 불 꺼 고성 지르자 이재명 반응이 이렇게 돼 있고요. 기사 제목 끝에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싶긴 합니다. 이후에 여러 언론사에서 욕설 의혹 논란으로 받아쓰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당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데서 씨 뭐라고 하는 음성이 명확하게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욕을 했다면서 MBC가 차마 못 쓴 자막은 대체 뭐냐고 이렇게 퀴즈 맞추듯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요, 저는 이게 욕설이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브리핑할 때 호흡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정쟁수단으로 삼는다고 반박했거든요. 그리고 김현 의원, 우리 과방위원이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됐습니다. 저도 모니터 해봤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오는 스 소리입니다. 스. 그런데 그것을 욕을 했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김현 의원도 그렇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숨소리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불쾌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쌍시옷 욕을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막 나가는 분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에서 불쾌한 것 때문에 쌍시옷 욕을 하실 만한 분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건으로 다시 과거 욕설 논란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웬만한 논란을 다 겪고 별이 4개 재판 5개 물려 있어도 제1야당 대표 연임하시고 또 대선 후보 노리시는 분인데 뭐 별 타격이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남이 욕하는 건 또 절대 못 참으신다는 거죠.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예, 차량에 탄 시민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욕하는 거 범죄 행위입니다. 욕하는 거 범죄 행위라고 다 체증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쪽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2년 전인데요.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골목 유세라는데 시민으로부터 격한 말을 듣자 차를 두드리면서 따라가가지고 욕하는 건 범죄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 뭐 욕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걸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타인에 대해 가지고 가끔 협박성의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몸조심하시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난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날 그러니까 계양구 임학동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상가도 많이 보이고 이 좀 번화가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이렇게 하시느라 길이 많이 막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난 시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좀 참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욕설 논란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욕설 논란이라든지 이 도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 편의 잘못 또는 우리 편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약간 필터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들이 저런 욕설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으면은 이미 정계 은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말말 픽 주제는 뭘까요? 생각해보면요. 조국 대 김부선으로 잡아왔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조국 대표와 김부선 배우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 글씨 너무 잘 쓰네요. 예, 제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되긴 합니다. 굉장히 힘있고 글씨체가 이렇게 꺾음이나 이런 것이 가끔가다 궁서체 또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네요. 예, 첫 줄에 보면은 첫 줄에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1인 양 기뻤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편지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맞춰보십시오. 예, 바로 지금 감옥에서 책을 집필하시고 계신, 이미 집필이 끝나셨죠.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의 옥중 편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감옥 안에서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 그래요. 저랑 친한 신장식 의원이 방송할 때 쉬는 시간에 약간 전해주는 말을 보면요, 이 책도 집필하고 그리고 편지 같은 거 쓰시고 여러 가지 정치 사안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볼게요. 다음 공개된 사진 김부선 씨인데요. 헤드라인을 보니까 좋다 말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20무죄를 받은 것을 보고 김이 팍셌다 라고 했다는 건데요. 조국 대표와 김부선 씨 각각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각별한 분입니다. 근데 완전 반응이 극과 극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보고 조국 대표는 너무 기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부선 씨는 좀 불만인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국 대표가 왜 이러냐면요, 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석방을 받으려면 1년 반 정도 이제 복역하셔야 되고요. 아마 대선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되는 조건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뭐 무조건 그것 때문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본인에 대한 사면 복권 등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나온 속보 중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무죄 판결 내린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는 속보가 났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고를 안 한 겁니다. 왜냐, 자기 무죄 나왔는데 무죄를 뒤집어 달라고 상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형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거나 했으면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상고해가지고 봐달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상고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저쪽이 상고 안 했으니까 법원 쪽에서, 고등법원 쪽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상고하기만 하면은 바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차가 매우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상고는 굉장히 빠르게 심사받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만을 지금 기분 좋게 기다리는 민주당은요, 이제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을 해가지고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티도 안 납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게 헌재 자극하지 않다는 얘기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나와가지고 계속 선동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조각조각 갈라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 긁어모은다고 그렇게 하시면요, 완전 보수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의 괴멸적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말말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다음은 이슈가 되는 사진이나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그런 사진들을 모은 사진픽 시간입니다. 오늘 사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6시간 불 끄고 왔는데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역국에 반찬은 콩자 반 그리고 김치 조금밖에 없는데 이게 누구 식사인 걸까요? 지금 이슈가 된 사진인데 산불 재난 현장을 진화 중인 소방관분들의 저녁 식사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6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하고 나와서 먹는 저녁 식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산불의 피해 면적이 역대 최대를 넘어서면서 정말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공개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그런 아픈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사진 보면요. 진화 작업한 다음에 길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잠이 부족하시고 피곤하시면은 저렇게 누워 계실까요? 예, 정말 이 소방대원분들의 처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이런 대형 산불이라는 게 났을 때 소방관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 그 프리미엄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21명 정도 탑승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번듯하게 누워가지고 침대차처럼 잘 수 있도록 프리미엄 버스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빠르게 쉽게 그 회복할 수 있는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달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잠시 쉬는 동안에라도 최상의 휴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혹시 가능하면은 지금 고속버스 회사나 이런 곳에서 프리미엄 버스 예비차 같은 거 있으면은 전부 다 화재 현장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원래 예전에 열차도 이제 그 침대차가 있잖아요. 그 침대차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무궁화호가 운행하지 않는데 침대차들이 예전에는 있을 때는 이런 현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침대차들을 다 그 역 쪽으로 그 문제가 발생한 지역 쪽에 역 쪽으로 보내가지고 임시 숙박시설로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침대차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프리미엄 버스, 각 고속버스 회사에서 남으시는 것들이 좀 있으면 예비 차량들 같은 것들을 지금 전부 다 경상북도 그 산불 관련 지역을 보내가지고 이게 뭐 아무리 모텔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요.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번에 하회마을이라든지 안동의 일부 그런 어떤, 시설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의 이면, 그러니까 하회마을이라든지 부석사라든지 우리의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작 그쪽에는 미리 물도 뿌리고 여러 방화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댁은 오히려 또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또 굉장히 서러운 마음을 표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우리가 1000년이 넘은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선택 때문에 본인들이 소외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는 예비비 갖고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기만을 한다고 공방 중인데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그냥 다루는 것 자체가 저도 짜증납니다. 이게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깎아냈던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다 치환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이걸 정쟁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해야 될 합의라는 것은 결국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충분한 복구 예산과 보상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저희 의원실에도 이제 선임비서관 집에 할머니 댁이 완전 전소돼 가지고 저희는 저희 의원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건 저희의 문제,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사실 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서 28일에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정부에 요청했고요.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조 원이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조 원부터 시작하고 더 많은 금액을 합의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시사를 얘기하지만요. 앞으로 선거 시즌이 되면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해안, 그리고 이제는 세대 교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를 바꿔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그런 내용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채팅이 안 써지시는 분들은요.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뒤부터 5분 뒤부터 채팅창에 내용을 입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앱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5분 뒤부터 채팅이 가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해주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확인한 다음에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질문 볼까요? 자, 이전 정부들의 정책들 중에서 잘한 거 하나, 잘못한 거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가지고는 솔직히 잘한 정책,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을 강화했다는 것 정도가 이제 잘했다 정도일 텐데요. 그것도 사실 저한테는 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퍼주는 외교 비슷한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예, 미국에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미국의 어떤 환심을 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도 무슨 물컵에 반을 따르면 당신들이 반 따라 이러면서 선제적으로 먼저 많은 것을 주긴 했지만은 받아오기 전에 본인이 계엄 터뜨려가지고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잘못한 거,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대 이거 증원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비판할 게 많고요. 문재인 정부는요, 제가 탈원전 이거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앞으로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원전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한번 팔아먹으면은 몇 조 원짜리, 몇십 조짜리 이렇게 프로젝트인데요. 대한민국이 이 시공 능력과 설비 능력을 통해 가지고 원전 수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원전 산업 하나에 매달려 있는 이런 기계나 아니면 설비 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상한 말씀 하셨나요? 원전을 우리나라에 짓지 않는 탈원전은 하겠지만은 해외 원전 수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상한 소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짓지 않은 원전을 어디 가서 팔아온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살 때는요, 그 무기를 산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전투기를 산다. 전투기 사면 땡입니까? 전투기 사면 어때요? 전투기 사면 나중에 정비 부품 같은 것도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투기에 다는 미사일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로 AIM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이런 거 달아야 되고, 밑에 유도폭탄 같은 거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군수품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지만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축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미사일이 한 100개 있다. 그런데 전쟁 나면요, 100개 금방 씁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든지 이런 군수 산업이 연계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그 무기는 사나 마나 한 겁니다. 예, 전쟁 나면은 매일 이게 전투기가 한번 추격하고 이런 걸 쏘티라고 할 텐데요. 하루에도 몇 쏘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거기서 미사일 다 쓰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밑에 정찰기입니까? 멍텅구리같이 밑에 서 있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정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원전을 쓸 것이고 계속 지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당신들이 원전을 사도 대한민국에 계속 이 원전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부품을 생산할 것이고 계속 유지보수할 거니까 믿고 사십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뭐 폴란드 가서 체코 가가지고 만약에 원전 판다 그러면요. 아, 대한민국 원전 사십시오. 대한민국이 어차피 우리가 계속 건설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무슨 원전을 팔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를 해댔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그래놓은 바람에 우리나라의 원자력공학과 원전 설계하고 이런 인재를 만들어낸 원자력공학과 완전 텅텅 비었어요. 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예? 그리고 카이스트 뭐 핵공과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사실 대학원생이라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책 판단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임기 중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년, 20년, 30년치 먹거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의료계를 완전히 헤집어놔가지고 지금 보면은 의대 교육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재적으로 협박해가지고 학생들 조금 귀환하고 있지만은 아니 이래가지고 학교와 학생 간에 사제 간에 이런 갈등이라는 것이 잦아들겠습니까? 완전히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붙여놓고 지금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병원 각 주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파가 지금 전공의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질러놓은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오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 교육에 열을 올리시는데 유전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도 어거지를 끌어올려야 되나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까요? 라고 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 사실 이런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류의 또 다른 보탬이 될 만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 또는 창조자의 위치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엔 우리 공민교육이라고 하죠. 공민교육 또는 국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국민교육 또는 공민교육의 영역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민도를 결정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뭐 민주주의 수업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초적인 논리력과 그리고 독해력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유권자로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비중이 높아질 때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 선동적인 어휘를 쓰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나이대가 젊어지면서 갈수록 냉철해지고 이런 선동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국민들이지만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 연금특위에 개혁신당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고 진보당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 하시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혁신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그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판의 변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합한 것이 그냥 슬그머니 흘러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계략대로 되려고 하죠. 지금 젊은 세대에서 보면은 이재명 무죄 판결 이후에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지 본인들에게 최소 5천만 원씩 연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항의도 아니면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방송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카톡방이나 이런 곳에다가 연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더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보당이나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젊은 세대가 바라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긴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하고 정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설계할 때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넣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논쟁거리였는데요. 결국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은 연금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받는 돈이 자기가 낸 돈보다 한참 많이 받는 거예요. 최대 8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많이 받는 거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또 그것보다 많이 받긴 그만큼보단 적지만 많이 받긴 하는데, 어쨌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복지의 기능까지 국민연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진보당이나 조국당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좀 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안 읽어주면 라이브 안 볼래요라고 이제 협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건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협박이지만은 오늘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초야에 있는 인재들이 있을 텐데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외부 노출시킬 사람은 당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인지도를 올려서 스피커로 활용하거나 내부에서 적절히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는데요. 사실 당의 이제 선거 모드가 시작되면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대선 때는 굉장히 최강 전력을 가지고 이제 붙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저희가 또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1시간 5분 넘게 긴 시간 동안 방송했는데요. 오늘 못 답한 질문들은 또 다음 주에 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이 지금 해주셔야지만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개혁신당의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널리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밤 10시엔 이준석의 라이브,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밤 10시에 잊지 않고,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김없이 밤 10시에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